이게 회사의 대부분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돈을 벌고 싶다며 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니? 오지랖 떨지 말라니까 오라지게 떨었구만. 자기는 급하지 않대요. 냅둬.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 그냥 왜 하는 나한테 말이야. 뭐라 하는 거? 트루먼 쇼야? 모든 세상이? 말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윤님이랑 촬영하고 와가지고 업그레이드된 강승효와 정원석입니다. 오늘 또 달라 보이죠 많이? 아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새 또 내가 연주할 거야. 제 얼굴을 재윤님이 와. 만들어주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평소에 화장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됐다 그래야 되나?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재윤님이 저희 화장품을 가져와? 가져와.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일어서질 못합니다. 밑에 줄이 있어가지고. 거의 서러운 느낌이에요. 향후 죽을 때까지 화장품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신 와 분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성님에 대해서도 얘기 좀 많이 하고. ESTJ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죠. 아 어떻게 대하라고도 얘기 들으셨어요? 주제는 뭔가요, 피디님?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만 곧 벼락거지 될 사람이 유형입니다. 난가 싶을 정도의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한번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조심하세요. 2020년대 초에 부동산이 미친 듯이 초급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도 폭등하던 그런 부동산 급등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등장했던 첫 단어입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전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아니 왜 진짜로 그냥 그때는 계속 올라간다고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들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몇 천만 원 호가가 올라가고, 아침에 계약하고 전화로 예약하고 오후에 저녁에 찾아가면 이미 팔렸다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호가를 올리거나, 내 친구는 뭐 한 달 전에 사서 막 1억 올랐대. 급등기를 인생에 처음 겪어보신 거죠? 네, 그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이 그냥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구나.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올랐어. 코인도 리플이 그때 4천 얼마인가 찍었던 시대예요. 다 올랐던 시기라 저는 다 이렇게 쉽게 오르는 애들이구나. 언제든 사면 오르는 거구나. 그래서 약간 같이 나왔던 게 현금은 쓰레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었던, 받은 월급 다 쓰던 시기. 그러다가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기 시작할 때가 폭락장이었어요.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폭락장이야. 운이 좀 좋았죠. 근데 왜 좋은 기회였어요? 그때 자산 사진 않았잖아. 샀죠. 구리 아파트. 아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하고 데드캣 바운스네 아니네 이 말이 나올 때였어. 근데 용자네? 나 완전 용자지. 폭락인데 얘가 다시 올라갈까봐 두려워하는 정도였어요. 아 빨리 사야 되는데 현금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진짜 용자인 게,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폭락했을 때 전 살 용기가 안 났거든요. 좀만 더 떨어져라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이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 기억에 22, 23이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다 날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또 용기 있게 사셨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남편이 특히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한 채는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벼락거지 되는 한국 사람 유형이잖아요. 나도 이거 포함되면 어떡하냐. 첫 번째 유형은 월급 의존형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에만 의존하는 직장인. 부업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예 없는 경우이고 월급만 바라보고 투자나 저축을 미루는 사람들, 월급이 늘어나도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회사의 대부분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돈을 벌고 싶다며 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니? 오지랖 떨지 말라니까 또 거기 가서 오지랖 오라지게 떨었구만. 물어봤는데 자기는 급하지 않대요. 냅둬. 근데 이게 되고 싶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 그렇게 입력이 되면 안 돼, ESTJ. 그냥 왜 하는 나한테 말이야. 뭐라 하는 거야? 원성님의 관심사에 맞춰서 얘기해 줄 뿐이야. 아, 저 돈 많은 백수 되고 싶어요. 약간 트루먼 쇼야? 모든 세상이? 말버릇이라고, 말버릇. 근데 제 데이터에 따르면 진짜 80% 또는 70%가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뭐하니? 자, 놀아요. 뭐 야구 보러 가야 돼요. 축구 보러 가야 돼요. 요런 유형이 회사에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평생 월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이런 느낌인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나? 투자 회피형 안전주의자라고 합니다. 많지. 내가 봤을 때는 현금이 안전해서라기보다는 폭락주의자들이 약간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부동산 집값 말 안 된다. 떨어질 거다. 기다리는 거죠. 현금만 보유하거나 예적금만 선호하는 경우인데 안정은 나름대로 보장이 되죠. 현금만 모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을 심화시킨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죠. 현금만 그치. 보유하거나 예적금 해도 되지. 진짜로 폭락을 기다린다면 현금을 언제든지 슈팅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전세 살아요. 그치. 폭락했을 때 주우러 가야 되는데 전세금 묶여있는데 월세 살면서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납득이 돼요. 그 10년 기다려서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용기 있게 지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소비용 소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월급으로든 부업으로든 벌어도 생활비나 과소비로 인해서 자산 축적이 거의 없는 경우. It's me. 저였죠? 쫌쫌따리라는 표현 아세요? 맞아. 요거 사고 요거 맞아, 사고 맞아. 이렇게 그게 모여서 과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유형은 금융 문맹형입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도 금융 문맹이 많아. 아는 분이 주택을 사셨는데 주택을 보통 매도할 때 비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있어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및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세요. 전혀. 50대 가까이 됐는데 양도세가 뭔지 비과세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데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구조도 잘 모르셔서 의외로 이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 세금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관심이 없으면 아예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아.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차이를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부자들끼리 아름아름 알았잖아, 이런 정보들을. 근데 요즘에야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한테 닿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아는 사람만 더 공부하고 아는 사람만 돈을 더 버는. 이런 걸 조금 저희도 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타이밍 놓친 기회상실형. 타이밍 놓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성향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서 타이밍을 재서 들어가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타이밍을 잘 몰라요. 뭐 미래도 예측을 하려고도 안 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싸게 사는 방법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싸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본전은 되겠지라는 마인드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떨어져도 본전이다. 싸게 샀으니까. 네. 타이밍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싸게 산다. 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폭락이 왔을 때 올인하는 것보다 그냥 무지성으로 달마다 적립식 투자하는 게 결국 수익률이 더 좋다. 근데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서. 폭락장에는 파는 사람이 많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많지 않고 거꾸로 폭등장에는 파는 사람이 없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싸게 사는 방법만 집중한다. 원성님의 스타일. 네. 벼락거지 될 사람들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벼락거지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뜻이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줄어드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10억 현금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10억으로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 근데 한 10년 지났는데 똑같은 10억으로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밖에 못 사. 뭐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줄은 거지. 내 월급은 300에서 320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 그릇 개수가 준 거죠. 연봉이 올랐지만 가난해진 것 같은 효과랄까요? 100원이 150원 되면 물가 상승률은 50%인데 내 연봉은 50%가 안 올랐잖아요. 10%만 올랐으면 올랐지만 40%가 깎인 거예요. 손해본 거야. 은행의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적인 자산은 줄어드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 살 때 30년 대출 뭐 40년 대출로 5억 빌린다고 쳐보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30년 전에 빌린 5억이 30년 뒤에 5억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금이 적어진 듯한 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갚게 되는 거다. 동생 청약된 거 그게 50년 대출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잘 받으셨네. 50년 했는데 금리가 하여튼 3% 초반인가 그랬는데
해보니까 집값이 4억 뭐 중반인데 50년 뒤 이자도 4억 얼마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지면 50년 동안 이자만 똑같이 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50년 동안 안 팔진 않겠죠. 그 사이에 팔겠죠. 그럼 그걸로 또 돈 벌고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대출 일으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러면 50년 동안 빚쟁이로 갚아야 돼? 이자만 갚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개념은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다시 이자를 낳는 구조. 원금에 이자 더해지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이런 식으로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은 돈이라도 일찍 투자하면 시간이 곧 자산 증식의 엔진이 된다고 합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맡겨놨다가 1년 뒤에 찾는 거지만 GPL은 매달 들어오는 이자기 때문에 그 이자를 대출을 내보내면서 또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복리가 무섭다. 원금도 일해서 돈 벌어오고 받은 이자로도 또 일하게 만들어서 다시 돈 받아오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물건은 한계가 있겠죠. 다른 선택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은 하지 못하는 거고 다른 주식은 하지 못하는 거니까 기회비용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 같아. 기회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저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나 현금이 없어. 사고 싶은 자산들이 많은데 저게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 미치겠어요. 저는 현금 벌고 싶어가지고. 공매나 뭐 이런 거 입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맞아.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입찰 한 번씩 해보고 싶어. 근데 없어서 못해. 네 번째 이제 레버리지라는 내용이고요. 대출이나 빚을 이용해서 내 투자 자산을 확대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지금 현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럼 1억에 맞는 부동산을 살 거냐? 절대 아니죠. 1억에서 대출 뭐 4억을 같이 쓰면 총 5억으로 쓸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올라도 1억짜리 10% 오르는 거하고 5억짜리 10% 오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1억짜리보다 5억짜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1억이 있다면 1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 5억짜리를 사겠다.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서 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냐 뭐 이런 걸 좀 계산하는 게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별로 두렵지 않은데 환경도 있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대출을 혼났죠? 크게 혼났는데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출을 아예 손도 안 대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금기시효기에는 대출 없이 그냥 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감당 가능하면 괜찮은데 원리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놔야 소비 통제가 좀 돼요. 강제로 뚝 떼져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영끌이 은행이나 대출 시스템에서 빌리는 건 영끌이 아니거든요. LTV나 DSR 규제가 너무 빡세게 돼 있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돈 빌릴 수 있는 최대한대로 다 땡겨도 그거는 영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을 일으키고 원리금 갚고 나서 2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대출인 것 같습니다. DSR 꽉 채워서 받는 게 영끌이 아니라 그 뒤로 신용대출 붙여가지고 뭐 P2P 붙여가지고 받는 게 영끌이지, 그 은행권 대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서 벼락거지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집값이 하도 오른다고 하니까 벼락거지 시즌2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폭등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폭락장이 왔다가 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전환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바로바로 뉴스, 유튜브 다 나오기 때문에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우선 벼락거지를 피하려면 이런 좀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돼야 돼. 뭐 세금 바뀌었다더라, 대출 뭐 바뀌었다더라.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정부 규제가 627 대출 규제거든요.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는 거며 전세 갭 투자는 안 되는 거며, 이런 걸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공부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찾기 어려우면 여러 유튜브 분들 또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 머니이슈 채널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들이 다 너무 달라요. 프리랜서도 있을 거고 직장인들도 있을 거고 강점이 너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프리랜서라 대출이 진짜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대출 안 해주는 거야 했는데 자대보험이 깡패야. 대출은 단기적인 재무 계획이나 대출을 활용할 때 이런 4대 보험이 유리하냐, 프리랜서는 얼마가 나오냐, 뭐 올해 안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실행을 하세요. 어떤 실행을 해야 돼? 난 실행을 하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급하게 실수할까 봐. 돈 공부하는 것부터 실행해. 재무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실행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든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부동산으로 투자하신 분들, 공매공매하신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지금은 그분들의 제자들이 막 많아지고 강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기본기가 다 일단 올라왔어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또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지만 노력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는 또 나오시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큰일 납니다. 대부분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머니슈라는 카톡방과 카페에서는 부동산 말고도 미국 주식, IRP 뭐 절세하는 방법, 해외 주식하는 방법, 다양한 투자법들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배우고 있어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충성.